디자인 퍼플라자의 김성호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권호혁 대표님 오셨는데 잠깐 안 보이시네요. 그리고 고상만 인권운동가 고상만님도 오셨는데 잠깐 자리를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또 다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지 드린 것처럼 언론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말씀, 사전에 인사 말씀은 언론개혁 시민연대를 맡고 계시면서 저희 이 결의감자의 주관 단체 최성주 장군, 최우산 장군 기념사업회 최우산 이사님이시죠. 잠깐 인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주 이사예요. 네, 최성주 이사님 인사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우산 장군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최성주입니다. 네, 오늘은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의 문제이고 제가 언론개혁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언론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함께 여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듣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년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 분야에서 활동을 해서 우리 언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송정책이나 언론정책이 제대로 이렇게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늘 고민은 그런데 왜 우리 방송과 신문과 언론은 점점 나빠져만 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돌아보면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더 악화되는 거를 막는 그 뭔가 나름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믿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서 방통위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언론사 이사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지금 판결이 났잖아요. 그게 불법이 안 된다. 그래서 MBC 이사 이렇게 임명이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지켜낼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공부하고 함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두면 알아서 해먹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시민의 눈으로도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강연해 주실 이 시민언론 민들레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 역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들레가 대한 언론이 아니고 정론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 모습을 갖춰 나가려고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늘 곁에서 동지처럼 힘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강사님을 통해서 듣고 여기 있는 우리는 시민의 역할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제가 시민운동을 하는 걸 택했거든요. 저는 최우산 장군의 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아버지 당신은 그 시대에 필요한 당신의 몫으로 목숨을 걸고 무장투쟁을 선택했다. 무기를 들고 총을 들고 싸웠던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싸운 게 아니고 군대를 양성하고 많은 독립군들을 길러서 같이 싸웠던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시대는 그 몫이 필요했고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제가 회비라도 내야 되겠다 하고 시민단체에 이렇게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앞장서는 그런 자리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민언론 민들레
보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민들레에 올라간 기사 중에서 어떤 기사들 혹시 인상적인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민들레에다가 제가 기고를 하고 있어요. 매주 주말에 제 기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3잡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여기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뭐 잡이라기보다는 시민운동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 서울의 소리 이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 매일 한두 개씩 이제 기사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네,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대리기사들에 관련된 열악한 처우나 환경,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이 대리기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편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그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우리 이명대 대표님 전 정말 제가 그 언론인들 중에서 많은 언론인들 제가 알고 있지만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오늘 그 수고해 주실 이명대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달아지는 마이크가 있는데 네. 그걸 이걸 써야 됩니까? 아, 그거는 저기 방송 네. 안녕하세요. 이명재입니다. 네. 네.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에 오늘의 이 강의 안내에 나와 있는 이 진보에 대한 정의, 우리 이득신 작가님이 아마 이렇게 하시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아주 훌륭한 진보에 대한 정의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진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쓰죠. 흔히 쓰는 말인데, 근데 가끔은 도대체 진보가 뭐냐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 그래서 이 진보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좀 새롭게 해보는 거. 이런 작업이 저는 진보를 진보답게 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아까 제가 동양의 고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를 하는 것의 출발은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논어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명이다 하는 얘기가 있죠. 이름을 바로 하기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정치의 가장 출발은 정명이다. 그래서 명이 부정하면은 사가 불순하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다. 사가 불순하면은 아니죠. 그죠. 명이 바르지 않으면은 언이 말이 불순하다. 그리고 말이 불순하면 언이 불순하면은 사가 불성이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가 불성이면은 형이 부중하다. 그 형의 집행이 아주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형이 부중하면은 민, 무소, 조, 기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만큼 제대로 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많이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본 것이고 이 점은 사실 서양도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흔히 쓰는 개념을 제대로 이것을 정의해 보는 것 그리고 개념의 본질에 들어가 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같은 작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말로 진보에 진보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진보를 진보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고 또 시민을 시민화하고 언론을 언론화하고 이 말 속에 담긴 의미와 같습니다. 뭔가 그것이 더욱더 그것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진보를 진보화하는 것에서 한번 이 진이라고 하는 말부터 한번 좀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할 때 그 진은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아갈 진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이제 원래 어원은 새우 날개가 어떤 진흙탕을 밀고 나가는 이것이 이제 나아갈 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진보의 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삼는데, 또 한편에서는 뭔가를 정의를 할 때 가장 쉬운 방식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과의 대조를 통해서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진보의 반대로서의 보수, 또 보수의 반대로서의 진보. 이것도 하나의 아주 유용한 그런 규정의 방식이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것, 정말 그러면 진보는 도대체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한자, 진이라고 하는 한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같은 진자인데, 저는 이 진은 다른 이런 진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가장 위에 보이는 이 진자는 이게 나라 진이죠. 진주할 때 그 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아갈 진이에요. 나아갈 진. 근데 나아갈 진인데, 이 맨 아래에 있는 진보의 이 나아갈 진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이것은 나아가되, 맨 아래에 날 일자가 있죠. 태양이죠. 나아가는데 동시에 밝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밝음. 그러니까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다. 그리고 밝음으로써 나아가게 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넘어서서 그것이 어떤 전진이냐는 것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의 이 진보가 담아낸 하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또 아래 나와 있는 두 번째의 진은 떨칠진이죠. 떨칠진은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이제 쓰는 지능이라고 하는 말 있죠. 각종 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뭐 언론 지능, 또 사회 지능, 또 여러 가지 지능을 쓰죠. 이때의 지능은 뭐냐? 흥은 당연히 이제 그 도와줄 흥이죠. 흥하게 할 흥이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걸 잘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지능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뭔가를 끌어올려주는 것입니다. 진짜는. 오른쪽에 나가는 것이 별신이죠. 그러니까 별처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을 포괄한다면은 밝음과 함께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럴 때 이것이 이제 진짜 진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진보의 그 보라고 하는 말도 원래 이제 한자의 어는 여러 가지의 기원이 있습니다. 뭐 설문해자라고 하는 중국의 그 유명한 당나라 때인가요? 위지 남북조 시대인가요? 그때 그 유명한 학자가 쓴 한자의 이런 어원에 대해서 해설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한자가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이러이러한 기운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것도 사실 많은 설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문자가 담겨 있는 그 역사적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것이 유일무이한 해석이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많은 해석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대체로 이러한 의미가 상당한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해석이다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는 저것의 의미는 그겁니다. 위에는 그칠 쥐고 아래는 적을 쏘이죠. 근데 저것 하나의 어원은 왼발과 오른발이 번갈아 가면서 딛는다는 의미예요. 왼발과 오른발이. 그러니까 이 말 속에도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좀 절묘하죠. 진보와 보수를 좌와 우라고 할 때 좌와 우가 같이 동시에 있는 것이 사실은 진보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편 여기에 들어있다고 봐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낡은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진보, 혁신이라고 하는데, 또 이럴 때 우리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혁신이라고 할 때 그 신은 뭐냐, 새로운 신은 뭐냐라고 하는 또 그런 뭔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죠.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아낸다는 말이 있죠. 사실은 저는 그 말이 그 자체로도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술을 동시에 낡은 부대에 담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낡은 부대 속에 담아줌으로써 그 낡은 부대 자체를 새롭게 하고, 낡은 부대 속에 있는 그 중에 뭔가 미래적인 요소를 흡수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진보는 단순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다.
낡은 것 속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진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이렇게 뭔가 상충되는 것을 동시에 껴안을 때, 그럴 때 한 단계 더욱더 넓은 의미의 진보의 의미가 확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진보를 일단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고요. 결국 진보에 대한 정의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체는 이제 왼쪽이죠. 가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도대체 그렇다면 왼쪽과 오른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왼쪽이고 어디서 어디부터가 오른쪽이냐? 이 질문이 필요한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정의를 누가 하느냐는 것이죠.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정의를.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정의를 우리 사회는 상당히 일부 세력, 일부 집단이 독점하고 있죠. 독과점하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아침마다 보는 어떤 특정한 지읒자로 시작하는 또 디귿자로 시작하는 몇몇 매체들에서 끊임없이 여기에도 왼쪽, 오른쪽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얄팍한 정의들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에 진짜 그 정의에 숨겨진 이면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자면 사실은 대체로 멀상식한 것을 되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왼쪽 오른쪽을 정의하는가. 그래서 진보에게 맡겨진 과제는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는 것 이전에 질문에 질문하기라고 봅니다. 질문에 질문하기.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기. 저는 그것이 진보의 정의이자 역할이라고 보고요. 자,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서의 진보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진보는 앞으로 나가기보다도 오히려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안물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본질과 핵심 속으로.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면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확충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확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확은 넓히는 것이죠. 충은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과 함께 실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맹자에서 나오는 확이 충지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확충이라고 이제 하는데 바로 이것이 저는 진보의 하나의 또 다른 정의다, 요건이라고 봐요. 넓히면서 그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또 전진이라기보다는 저는 일종의 회복이다. 요새 이제 우리가 생태적인 관점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사실은 본래 어떤 세상의 이 질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적인 것을 우리가 막 이탈해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사실은 이런 회복으로서, 복원으로서의, 균형의 복원으로서의 이런 진보에 대한 규정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탄성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요즘에는. 특히 이제 북유럽에서 이 말을 요새는 진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대안적인 용어로서 탄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북유럽 사회의 오랜 그 사회민주주의적인 역사 속에서 발견한 말이죠. 탄성. 뭔가가 지금 이탈하고 어긋나 있는 것을 도로 회복시킨다. 균형을 복원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탄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또 중립이라고 하는 말로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중립이라는 말은 사실 근데 우리가 상당히 왜곡되게, 오염되게 쓰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이죠. 되게 이제 언론은 되게 이제 중립 보도를 지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중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중이 많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그런 매체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 개의 매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또 이제 사장님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사실은 이른바 진보라고 자부하는 언론들도 중립에 대한 매우 표피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어서 이것이 기계적인 양비론으로 마치 이것이 이쪽과 이쪽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매우 안이한 중립이어서 비판을 받는 것인데 사실은 중립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온당을 해야 돼. 언론에게 매우 필요한 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해봤느냐. 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동양의 고전에서 매우 탁월하게 또 정의를 한 게 있죠. 중형이라고 하는 말의 첫 장에 있습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뛰어난 정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그 이상의 정의가 참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은 지나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는 것을 이름 가리킨다. 무가 불국지명이고 또 어디에 기대거나 편향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편 불이이다. 이제 편향되지 않은 불편, 어디가 기대이고 우전하지 않는 불이다. 그래서 불편 불이요 무가 불국지명이다.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으로서의 것이기도 하고 질로서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중립이라고 말 속에는 독립이라고 선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중립인 것이고 또 이럴 때 진정한 진보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제 생각할 때 민들레가 추구하는 것은 민들레 역할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광각 렌즈로서의 민들레다. 광각 렌즈로서의 언론이다. 저는 그게 민들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광각의 렌즈. 어떤 사안과 사회를 포괄적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서 편향되지 않고 중립성을 잃지 않는 그런 인식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언론 보도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 진보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그런 결함과 결핍 또 상당한 부분 포괄적이지 못한 데에서 총체적이지 못한 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광각을 렌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진보 언론에 맡겨진 과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시는 그림은 바로 그래서 그 같은 점을 좀 단순화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제 대비되는 장면인데 이것은 어떤 영화의 포스터의 한 그림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은 매우 아주 아늑한, 안온한 그런 뭔가 어떤 그 집의 모습이죠. 그렇죠. 가족들이 평온하게 풀장이 있는 곳에서 아주 쾌적하게 살고 있는 이것이 이제 일종의 하나의 사실이죠. 사실. 하지만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라고 하는 것이 다음 그림에서 나오죠. 이 그림을 조금 바깥으로 연장시켜 보면은 바로 뒤에 뭐가 나오죠?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유대인에 대한 수용소 처형하는 그 굴뚝에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수용소와 붙어 있는 이런 나치 친위대들을 위한 그 가족을 위한 집이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피와 뼈가죽의 희생으로 이 같은 이 독일 나치 가족의 풍요가 지금 향기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팩트는 신성하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오래된 격언이 있죠. 분명히 팩트는 신성하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팩트는 신성할 수도 있고 아주 불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가지의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한 100가지 사실 중에서 99가지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으로도 사실은 그것이 반진실이 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거기서 얘기하지 않는 나머지 한 가지가 오히려 그 사실의, 진실의 어떤 단면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런 오류들, 어떨 때는 부주의에서, 어떨 때는 오류에 의해서, 어떨 때는 무지에 의해서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상당수는 작정되는 왜곡에 의해서 이런 작정된 99와 사실 그것도 아니지만 과장하자면 9가지의 사실을 얘기하지만 나머지 한 가지의 진실을 보다도 압축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보도는 하지만은 진실보도가 안 되는 그 같은 보도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보도를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100가지, 1000가지의 사실을 다 수집을 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최대한 많은 수집을 하되, 하지만 그 사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불완전성을 또 인정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 사실의 홍수 속에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에 가까운지에 사실들 간의 유계를 정해주는 것, 그것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더욱이나 이 사실을 포괄적으로 보는 것. 다시 한번 이 포괄성에 대한 같은 강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좀 단면 몇 가지 보도를 가져봤는데,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왼쪽에 나온 사진은 어떤 신문의 표이죠.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어떤 신문이죠? 태평양의 어느 신문이죠? 우리는 할 말을 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 있죠. 그 신문에서 아주 웃고 있는 이 신문의 임직원들의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 신문에서 얼마 전에 보도되고 있는 지금의 뭐 독립기념관장의 사태이니 여러 가지 뭐 친일을 넘어서서 종일, 숭일이라고 해야 되는 그 같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아주 분노하고 있는 상황을 마치 정치권의 못난 반일처럼 이렇게 또 프레임을 잡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 이 같은 보도들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보도일 수 있죠. 하지만 전체 진실의 어느 한 조각만을 가지고 결국은 반진실의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신문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얘기하는 것이 좀 입이 아플 정도에서 참 굳이 여기서 더 이상 자세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이제 진보 언론이라고 잡아오고 우리가 이제 진보성을 기대하고 있는 언론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보가 스스로 진보를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진보를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뽑아 보자면요, 어떤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근본주의. 이건 어떤 기독교적인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죠. 사실 이슬람에서의 근본주의를 되게 이제 많이 서방 언론이 얘기하는데, 사실 근본주의의 원래의 기원은 기독교에 있죠.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원래 이슬람의 근본주의에 앞서 근본주의의 기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부시라든가 이런 근본주의 폐해를 많이 봤는데, 근본주의, 따라서 그 같은 근본주의가 있고, 어떤 완벽을 추구하는, 그래서 전부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제 에브리띵 아니 그 같은, 이것이 상당히 우리를 많이 진보 언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하나의 그러한 같은 그런 증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현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미래는 그냥 현재가 더 많아지는 것일 뿐이다. 대체로 어떠한 개선, 어떠한 아까 얘기했지만 확충 이것도 전부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인식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디나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대처가 80년대 영국의 신자유주의를 이끌면서 그렇게 많이 현재를 긍정하라. 영국의 얘기 대열이 대안은 없다라고 해서 약칭으로 티나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처식의 티나식의 사고가 우리 언론에 진보 언론에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진보 언론의 그 보도들에서 가져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난 이제 총선 때 있었던 보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민들레에서 미디어 비평을 하면서 이 같은 칼럼을 또 기사를 볼 때 제가 어이없었던 이거는 선거에 대한 냉소를 마치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마치 만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보도를 이 신문이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보도. 뭐라고 써있죠? 조국 혁신 이런 식의 주장들. 지금의 선거제는 다만 신구 권력권의 권력 다툼일 뿐이다. 대결 정치는 당연히 사회갈등 해결하는 협치가 아닌 신구 권력 엘리트들 간의 구원, 오래된 또 실효성 없는 공약을 내려놓는 형태는 양당이 독인 객이니 한국의 여야는 상대를 경쟁자가 아니라 전과 능력을 펼치기보다 정치 하는 것이죠. 양쪽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게 합니까? 지난 총선의 열기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뭐 보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는 안 된다. 그것이 앞선 것 어떤 정당에 대해서 어떤 일방적이지 이 정당이 완벽하다는 믿으면서 나오는 유권자들의 같은 열기였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재명 기습 뒤에도 중호 정치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 자성 없는 정치권 또 구멸하겠다. 이런 식의 제목 아래 혐오 정치 규탄하는 말도 못했다. 오히려 이대표 피습 사건 대응을 이끌던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경찰,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사건 축소 왜곡 주장을 펼치며 정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재명 기습에 대해서 그때 경찰이 벌였던 행태들, 얼마나 수상자 행태,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진상규명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마치 정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가 버젓이 H모 신문에 실렸어요. 앞서 봤던 이런 기사들도 H모 신문과 K모 신문, 기영모 신문이죠. 이런 신문에 둘 다 똑같다 하는 얘기들을 얼마나 되는지 참 기운이 빠지게 하죠. 도대체 이게 뭐일까? 이 전염병은, 이 양비론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양비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비론이 매우 얕은 수준에서, 표피적인 수준에서, 단순한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같은 양비론들을 끊임없이 주민을 통해서 전파하고 전염시키고 있어요. 상호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작은 차이에 주목을 해야죠. 우리가 작은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큰 차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 주목을 할 때 큰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 한결의 발전을 지금 추구하는 비판적인 한결의 주주 모임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참 매우 안타깝죠. 도대체 몇 년 전이죠? 88년이죠? 36년 전이죠? 5월 15일에 창간되었던 그 신문이 생각하는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을 또 자기 신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완전 완벽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 좀 다소 과장하자면은 그렇게 보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종종 듭니다. 상당히 자주 들어요. 그래서 민들레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평을 저로서 이제 애정 어린 비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많이 좀 기분이 빠질 때가 있죠.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런 기사가 두 개의 신문에 썼어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뭔가 법이 통과가 됐죠. 관할법을 비롯해서. 그 기사에 이 두 개의 신문이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맨날 싸우던 여야가 오랜만에 할 일을 했다라고 어디는 보도했고, 다른 신문은 그래 21대에서 정쟁에 맞겠던 법이 통과됐다. 개원 3개월 만에 첫 고성과 퇴장이 없는 본회의가 열렸다라고 했는데, 자, 맨날 싸웠던 여야. 맨날 싸우는 모습이 보였죠. 근데 왜 싸웠을까요? 왜 싸우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럼 원만하게 그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여에 대해서 야가 또 원만하게 그렇게 대응을 했어야 됐을까요? 고성과 퇴장 없으면 좋겠지만은 고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때로는 고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은 참 정쟁으로 보는 이런 식의 보도들이죠. 예. 지금 어떤 이제 우리 진보 언론의 하나의 상황에 한 현실과 단면이 바로 이 같은 보도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자, 여기서 약간 이제 얘기를 좀 전환시켜서, 자, 무엇을 말하랴, 라고 하는, 우리 장준하 선생의 사상계 58년도에 권두원을 백지로 들었던, 아마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제목만 내보냈던, 이 침묵,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말에 담겼던 그런 말이었죠. 저는 이 말을 또 이제 다른 점에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참 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 엄청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자 능력이다 생각합니다. 말할 줄 아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말할 줄 아는 능력, 글을 통해서 말하는 능력. 과연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이 제대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서 우리가 뭔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그림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중국의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중국에 이제 그 많은 문명을 이룩한 것에 많이 이제 얘기되는 사람이 그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때 황제는 이제 누를 황자에 제왕제자의 그 황제인데, 삼왕오제의 그 삼왕 중에 한 사람이죠. 역사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신화 속의 인물인데, 아무튼 그 황제 신화 중에 한자를 발명을 했다라고 이제 중국의 신화에서 얘기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가만히 보시면은 저 그림 속에 얼굴에 특이한 것이 있죠. 뭐가 가장 들어옵니까? 눈이
4개이지 않습니까? 자, 저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수습 기자들에 대한 강의를 가끔 할 때 항상 저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과 글로서 저널리즘 활동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저 그림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설에 가면 창일이 저 한자를 발명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밤새 귀신들은 울부짖었다. 근데 귀신들이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분노와 함께 인간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제 인간들이 저 문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서양에도 그리스 신화에 그게 나오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문자와 불과 함께 문자를 가져다 줬을 때 제우스 신이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내리죠. 아틀라스 산맥에 묶여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 먹히는 벌을 주죠. 저는 그것이 갖고 의미가 있다고 봐요. 프로메테우스 인간을 이해한다는 생각에서 문자를 가져다 줬지만 과연 이제 문자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일까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그래서 결박당한 것은 결코 인간이 불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술 문명이죠. 문자는라고 하는 문화라고 할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이 동양과 서양에서 공이 이 문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의문을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말하고 본다는 것에는 인간에게 그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 역량을 의지만이 아니라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 이 그림을 생각을 합니다. 창일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 글자를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기자라고 할 때, 우리 기자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이 기자, 언론에 글을 쓰는 사람을 기자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역시 저는 우리 수습 기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래요. 과연 기자라고 하는 이 말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담고 있는 것이 생각을 해 봅니다. 기라고 하는 건 쓸 기지 않습니까? 쓸 기는 사실 기자가 하는 일에 가장 마지막 공정에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쓰기 전에 뭐가 있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먼저 뭔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물어볼 문자이기도 하고, 보는 자, 시자, 관자이기도 하죠. 참, 본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한자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사람이 어떤 이 바깥에 정보들을 흡수하는 80%의 정보를 흡수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입니다. 시각을 통해서입니다. 압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그 웬만큼 있죠. 시가 있고 와치가 있고 또 몇 가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많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본다고 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말 보혈견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일종의 이제 뭔가 어떤 사물이 나에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수동적이죠. 사물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능동적인 내가 보다고 하는 거, 들어오는 거 내가 본다고 하는 능동적인 행위로서의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벌시이죠. 근데 벌시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관이고 관찰이라고 할 때 찰입니다. 칠판이 있으면 제가 그걸 지금 보고 계신 저 관, 그래서 저 관은 당연히 단순하게 벌시보다는 어떤 사물을 제대로 볼 때, 저 관의 왼쪽은 황새관이에요. 황새. 아래 있는 저게 이제 황새의 날개를 그래서 황새의 눈, 입,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별견이 있고, 황새가 큰 새이고 높이 날죠. 위에서
조망하는 것이죠. 그 전체를 보는 것이죠. 포괄로. 또 한편 황새가 먹이를 노릴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넓게 보고 총체로서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본다는 것은 두 번 보는 것이다. 뭔가를 본다는 것은 두 번 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예전에 우리 동양의 고전에서 제가 이제 자꾸 노노 얘기를 죄송한데, 하지만 이 노노의 이런 얘기들은 참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참 담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노노에도 이제 이런 뭔가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공 선생님께서 참 탁월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기소이, 관기소유라, 찰기소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관찰이죠. 찰기소안. 뭔가를 본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볼시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왜 이런 것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관기소유다. 말미암 우자, 그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떨 때 거기에서 어떤 뭐 생각하는지 찰기소안, 세밀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를 넘어서서 관과 찰로서의 그런 어떤 범의 행위를 통해서 그를 크게 보고 자세히 관찰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 공 선생께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그린 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관이라고 한 것을 표시한 그 주역에 지탱님 풍지관 아마 68 몇 번째 겁니다. 괴인데 설명을 드리면은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에 이제 음예효가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음예효가 3개가 있는 저게 이제 땅 뒤죠. 땅 뒤. 위에 있는 것은 저게 이제 손괴, 바람을 뜻하죠. 바람. 그러니까 아래 이제 곤괴와 위에 손괴죠. 그러니까 풍지관이라고 합니다. 저것이 관이에요. 관괴. 왜 저게 관이 됐는가? 물론 저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유력한 하나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땅을 바람이 이렇게 보듯이 사사치 이 우주의 이런 물질들, 사물들 가운데서 가장 속속들이 미치는 것이 근데 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물보다 더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이 바람이겠죠. 그래서 풍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의 바람이 속속들이 또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속속들이 세밀하게 미친다 해서 이 관계가 풍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상으로 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관으로서의 뭔가를 보는 것.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자는 관이 돼야 된다. 관자가 돼야 된다. 단순하게 시자가 아니라 관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올바른 물음이 나오고 올바른 쓸기가 결과물로서 획득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물의 이제 본질과 말단이 있다고 할 때 말단보다는 본질. 말단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과 말단을 가리고 또 근간과 지엽을 근과 지엽이 유기를 줘야 되겠죠. 경과 중을 가려야 되겠죠. 또 이것은 이제 우리 유홍준 선생의 책을 통해서 말해졌지만 뭐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것에서도 관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보이죠. 관이는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역량이 필요한.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것은 이제 15세기인가요? 그때 이제 그 연금술사, 파라겔 수수라고 하는 연금술사가 했던 말인데 결국은 아는 만큼 이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는 것이. 근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지식의 양적인 축적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뭔가를 안다는 것은 사실 나와 대상 간의 부딪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봐요.
결코 단순하게 그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매우 능동적인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보는 것이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것이고 제대로 된 관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관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모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홍성에 있는 유명한 대안학교이죠. 풀무학교의 일종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교훈. 풀무학교의 학생 교육의 목표는 이거라고, 위대한 평민 기르기. 이 위대한 평민 육성학이라고 해요. 참 대단한 얘기죠. 평민을 위대하기도 하죠. 평민을 위대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무도 무민. 자, 그대로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 말은 한편에서는 유두유미예요. 유두유미. 때로는 우두머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꼬리. 세상에 당연히 모든 생명체에 머리와 꼬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필요한 것은 누구는 계속 우두머리만 하고 누구는 계속 꼬리만 하고 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역으로 이제 유명한 중건천의 중천건의 건괴이죠. 전부 양해로만 돼 있는 그게 이제 건괴지 않습니까? 건괴의 괴사 중에 아주 압축하는 괴사가 이거예요. 무소하면 기라리라. 왼쪽에는 무는 이제 없을 무인데 머리가 없으면은 길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무소하면 특별하게 어떤 한 사람이 우두머리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 말은 유수하고 통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될 때 각자가 그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뭔가 하나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머리가 될 때 이거야말로 그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민주를 더욱더 제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 것하고 바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2000년에 했죠. 그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를 내걸고 출범한 신문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오마이뉴스. 그것이 아주 획기적인 구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은 기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가지고 누구라도 기자로서 언론의 그런 자유에 할 수 있다라고, 언론의 권리 참여할 수 있다라고. 헌법 21조인가요? 언론 표현의 자유가. 거기도 이 주어는 모든 국민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모든 국민이지. 이것은 어떤 언론사의 자유가 아닌.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규범에 담긴 바로 이상과 그 목표를 사실은 제대로 보여준 거였어요. 모든 시민은 기자들하고 하는 그 말에. 지금 많은 시민 기자들이 지금 나오고 활동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을 나아가서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기자는 기자에게 뭐가 필요한가? 기자는 시민이라 기자이다. 시민이라야. 지금 한국 사회들이 하나의 핵심 본질적인 문제는 기자가 시민이 되지 못한 것에서, 시민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에서 사실은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자들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읽어본 기자가 몇 명이나 될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많은 이런 도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 전문에 대한 특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전통에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바로 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박혀 있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 담겨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근본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그런 헌법에 담겨 있는 사실조차도 무시에 의해서건 무지에 의해서이건 그것을 부인하는 발언들이 행해지고 있고 언론 보이고 있죠. 엊그제도 어디 지근자로 시작하는 두 개의 신문지가 하나 매체에 그야말로 반일 정서에 기댄 그런 궤변이라고 질타하는 글을 보고 제가 오히려 한편으로는 참 이런 무지와 이런 무식을 어떻게 이 신문의 정치부장이 이렇게 자랑하듯 할 수가 있나? 이거는 보는 사람의 부끄러운 거, 오히려 보는 사람이 부끄럽다. 쓰는 사람은 당당할지 몰라도 오히려 보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짓은 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고 되게 보는 사람의 몫입니다. 되게 이제 부끄러움 안 하면 되게 그러지 못하죠. 부끄러움 안 하는 것도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시민이 되지 못하는 기자들이 지금 시민들에게 가르치면서 뭔가를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이 되지 못하는 기자들. 바로 저는 이것이 지금 한국의 언론의 상당한 문제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민이라야 온전하게 이때 이제 시민은 그리고 흔히 이제 시민, 뭐 공민 이럴 수가 있죠. 루소가 말한 것처럼 어떤 하나의 그 도시는 가옥이 만들고 사회는 시민이 만든다. 유명한 말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시민, 이런 최소한의 이런 자기 사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를 바로 보는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시민으로서 그 역량을 가져야 비로소 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이 시민화되고 또 한편 기자가 기자화되고 이것은 시민이 기자를 기자화하는데 시민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시민을 시민화하는데 언론이 그 같은 여기에 영향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그 시민과 기자가 서로 간에 그것을 시민을 시민답게 기자를 기자답게 언론답게 한다고 봅니다. 리스판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반응한다는 말인데 리스판서와 빌리트가 이제 여기서 유리한 겁니다. 책임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반응을. 근데 반응은 상호간이죠. 상호간. 상호 반응을 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책임이 나오고 상대방을 더욱더 끌어올려주는 고양시켜주는 그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론과 시민 간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 막바지인데요. 그 두 편의 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먼저 보고 계시는 이 시, 이것도 아주 유명한 시인데, 심보르스카라고 하는 폴란드의 여류 시인이고요. 90년대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시인의 아주 그 영성적인 시입니다. 대표작 중에 하나이죠. 두 번은 없다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아무리 이득신 작가는 잘 아시겠죠? 아시죠? 심보르스카.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발췌를 한 것인데 미소 짓고 물론 이 중간에는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그래서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밤도 없고 똑같은 밤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 매 순간이 영혼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이 영혼이다.
미소식과 계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매 순간에 다른 것이고 너와 나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차이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와 함께 서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료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이 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또 하나, 이 시인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시의 창작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참 오묘함, 신비에 대한 그 시인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시의 창작의 원천이라는 거죠. 참 대단한 말이죠. 평범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무지에 대한 자기의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아는 만큼 또 잘 모르는지 그 어떤 자기 무지에 대한 인정, 긍정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 언론에서도 매우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자의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언론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강령이 있습니다. 이제 언론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기자 사회에서 흔히 이제 헌법과도 같은 거의 헌법과도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 윤리 강령의 이제 대표적인 조항 중에 하나가 언론의 독립이죠. 대개 이제 그것은 언론은 권력과 외부의 어떤 그 힘으로부터 독립해서 보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것이 약간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그 과정에 약간 의견을 좀 내기도 했었는데, 제 의견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언론이 독립해야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그런 외부의 권력과 금령에 대한 독립과 함께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독립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 자신의 무지, 편견, 또 자기 오만, 그리고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자기 함정. 사람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완전한 객관은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객관은 자기 객관화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한 객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겸허, 자기 한계 인정이죠. 그럴 때 비로소 언론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부터의 독립, 외부에 대한 독립과 함께 내적인 독립. 이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취재를 하고 탐색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는 것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이 어떤 신문에 아까 봤죠. 할 말을 하는 용기,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와 함께 할 말을 할 때 그 용기와 함께 동시에 필요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또 다른 지식자로 시작하는 그 신문도 바로 사실에 대한 존중?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사실의 중앙에서 뭐 그런 말이 또 이제 동시에 쓰이는데 아까 우리가 중자에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내가 확보한 사실들이 진실의 중앙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자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문이 있었으면은 저런 친일 발언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리고 마치 저것이 반일 정서에 기대해서 정치권이 잘못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타를 하는 저런 식의 보도는 나오지 않겠죠. 자기가 중앙에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대로 된 혁명이라고 유명한 시죠. 로렌스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렌스는 이제 샤틀레 부인의 사랑이라든가 뭐 아들과 연인, 뭐 무지개 이런 책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로렌스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한 명의 작가로서만 이해하는 것은 로렌스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특히 이제 백낙정 선생님께서 로렌스에 대한 많은 그 탁월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로렌스를 제대로 보기, 이런 글들을 많이 발표하셨죠. 로렌스는 일종의 개벽 사상가다, 이렇게 이제 백낙정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로렌스는 실제로 그 같은 면모를 보였어요. 그래서 로렌스의 그 유럽 사회에 대한 문명 비판을 보면은, 너무나 시대를 앞서 나가서 그것이 아주 불순한 주장으로 비판을 받고 공격을 당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벽이라고 하는 말, 우리 이제 동학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마침 이제 올해가 우리 수훈 제재우 선생의 200주년이죠. 탄생. 1824년에 태어나셨죠. 이제 그런 점에서도 올해 이제 이런 개벽에 대해서 생각을 어느 해보다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해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로렌스의 유럽의 개벽 사상으로서의 로렌스가 쓴 제대로 된 혁명, 세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원제인데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유쾌한 시이죠. 혁명을 하려면 웃고 즐기면서 혈기를 추구하는 혁명은 하지 마라. 노동자 개혁을 우리 모두가 자력으로 괜찮은 기적이 되는, 이것은 어떤 신분으로서 기적이 아니라 자기 어떤 스스로가 기적적인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가져야 되는 품위, 또 어떤 도덕성, 교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기적이 되는 그런 혁명을 하라. 우리 노동을 폐지하자. 일은 재미일 수가 있다. 그럼 일은 노동이 아니다. 우리 노동은 그렇게 하자. 우리 재미를 위한 혁명을 하자. 이것이 우리 진보에게 요구되는 심성이 아닐까. 이건 일종의 이제 낙관이죠. 낙관. 요즘에 참 낙관을 가지기 힘든데, 자꾸 또 제가 이제 옛날 사람들 말을 인용하는데, 이건 제가 또 가끔 이제 쓰는 말이라서, 지금 상황이 사실 낙관을 가지기 힘든 상황인데, 왜 이제 이성으로는 비관하되, 의지로는 낙관하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누군가의 말이죠. 그게 필요한 거죠. 이성으로는 참 비관적인 상황인데, 그걸 의지로서 낙관하기. 다만 그것이 이때 의지라고 하는 것이 다들 막연한 그런 막연한 낙관이어서는 안 되죠. 이성이 포함이 된, 그래서 이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한, 그러면서도 낙관을 잃지 않는, 그럴 때 이것이 진정한 낙관이 되겠죠. 낙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때, 혁명, 이 혁명의 내용이, 그 방식이 어떤 것이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제대로 된 혁명은 많이 담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들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마지막 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민들레는 처음 이제 나올 때 민들레는 이러이러한 언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독립언론이다. 시민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언론이다. 그리고 대한 언론이고 대항 언론이다. 그리고 반성하는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모든 게 다 민들레를 설명하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시민 언론, 대한 언론이라고 하는 말로 좀 들어가 보자면은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흔히 대안이라고 할 때는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대안이죠. 뭔가 어떤 기존을 대시 뭔가 어떤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대안, 대체할 대이죠. 그 안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대안도 있죠. 하지만 또 그 대안은 완전히 뭔가 기존의 것에 대한 반대, 대조를 분명히 하는 것. 이걸 이제 정반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반으로서의, 뭔가 어떤 기성에 대한 그 반으로서의, 일종의 뭐 태제와 안티태제로서의 그런, 맞설 때, 대항할 때로서의 대안이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대안은 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가. 기존에 있는 것을 넘어서는, 기존에 있는 작은 것을 키우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럼으로써 그것을 초월하는. 근데 이때의 초월은 단순하게 그것을, 과거의 것을 폐기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것 속에 갇혀있는 새로운 것,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고 해방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넘어서는. 그래서 요새 이제 일각에서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포월하는 것이다. 포월. 포용하면서 그를 넘어서는 것이다. 포용과 함께 초월. 그 포월로서의 대안, 큰 대안일 때, 저게 민들레가 해야 되는 역할에 더욱더 좀 더 온전한 그런 정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들레가 지금 과연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저희들 역시 자기 경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직 많이 미약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장관으로부터 적잖게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대안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언론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리고 그 언론들이 언젠가부터 상당한 부분 잃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모자란 부분, 상실한 부분들을 민들레를 통해서 좀 발견한 것이 아닌가? 최소한 그 가능성은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 점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민들레는 더욱더 좀 올바른 진보를 위해서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좀 늘 새롭게 하면서 저는 뭔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체 유지는 끊임없이 뭔가가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죽어가는 만큼 뭔가를 또 그 이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없이는, 이거 뒤늦게 로렌스의 시가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2022년 11월 15일에 창간됐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창간일이다. 그래야만 민들레는 유지가 된다. 민들레는 지속하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 자기 생산을 해야 된다. 자기 생산하고 자기 갱생을 해야 된다. 열렬한 그런 자기 갱생이 없이는 민들레는 결코 민들레답게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런 다짐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민들레가 과연 그 같은 매일매일을 참관해 왔던 각오로서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시민들 여러분께서 많이 보고 격려와 함께 격려 이상의 질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민들레 관련된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매번 그 강사님을 섭외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소정의 강의료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사님께서 강사료를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접촉하셔가지고 후원 신청을 꼭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민들레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기자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은데 일단 100 이상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민들레 이제 가끔 가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그 기자님들 많이 만나뵙고 그러면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매일매일 참관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강의 마치고 꼭 후원을 민들레 들어가셔서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황금회담 전세준입니다. 저널리즘 학생하고 현직에 있는 저널리스트들을 위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지금 동아일보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마음의 행동과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사명이나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력에도 전 동아일보 기자라고 좀 쓰셨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전 동아일보 기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참 존경하는 이제 전 동아일보 기자들은 이를테면 해직 언론인들, 동아자율수호투쟁위원회 그분들이죠. 동투의 선배분들이죠. 그분들은 해직 기자이시고 저는 사직 기자입니다. 사직 기자. 스스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저는 동아일보 출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내가 동아일보 출신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근데 동아일보 출신은 맞는데, 근데 동아일보를 나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저는 동아일보 출신이라기보다는 동아일보로 나온 사람이다라고 좀 얘기를 또 약간 좀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그런 약간의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그렇게 제 사실을 설명하게 되는 것은 동아일보가 보였던 상당한 그런 그 변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동아일보는 과거에 일종의 이제 야당지로 됐지 않습니까? 중도적인 매체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것은 저는 이런 의미에서 중도라기보다는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원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만 벗어나도 마치 중간에 중도로 보이는 어떤 착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점에서 동아일보는 약간 이제 그런 또 어떤 혜택을 그래서 그 어떤 상당히 다소 왜곡된 일정한 그런 어떤 중도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분명히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굳이 조선일보라든가 특히 조선일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언론사를 들어가게 됐던 것은 88년에 한겨레 창간이 아니었으면 제가 과연 기자가 됐을까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도 이제 전 한겨레 신문에 좀 들어가 보려고 그때 한겨레 입사 공부를 했었죠. 대학 졸업반 때. 네, 이제 봐서 안 됐죠.
여기 하다가 또 마침 동아일보 시험이 있었고 또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좀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신문사 입사 마감 연령일 때 그때 입사를 해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어떤 그 10년 동안에 그 상당히 한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동아일보가 갖고 있는 그 일정한 그 차별성, 그래도 우리는 조선일보하고는 참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어떤 좀 자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바뀌었던 것이 90년대 후반이었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조선일보화 이게 된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이른바 중산층, 서울의 강남 사람들, 영남 사람들, 그 사이에 돈이 많고 형편이 여유 있는 사람들을 주요한 독자로 삼았다. 거기에서 신문에 광고가 나오고 돈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당시에 김대중 정부와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동아일보에 경영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 그런 잘못된 요구, 부당한 요구 받아줄 수가 없다. 아마 다른 정부였으면 그렇게 했겠죠. 편한 정부는 그걸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그 앙심에서 또 그 어떤 아주 맹 공격을 퍼부었죠. 그게 이제 한 2,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같은 변화의 과정을 한편 옆에서 지켜보고 또 한편 노조의 상근자로서 좀 더 깊숙하게 이제 봤고, 동아일보도 공정보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사의 보도가 공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인데, 그 공정보도위원회의 뭐 간사, 일종의 책임자인데, 그걸 맡아가지고 또 그 비평을 했는데, 제가 동아일보를 나오게 된 것은 어떤 회사의 사측, 간부들과의 갈등, 이런 이견이 물론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는 사실은 동아일보의 보통의 젊은 기자들과의 그런 상당한 거리를 느꼈던 것이 더 컸습니다. 그때 동아일보의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이 보였던 그 반응들, 우린 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냐. 한겨레는 어디를 편드는데 우리한테 유리한 뭔가 어떤 정치 집단을 위해서 유리하게 쓰면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저로서는 참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02년 대선에 대한 동아일보의 그 엄청난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그 보도에 대해서 뒤늦게 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 선거 전에 내놨어야 되는 공정보도위원회 공보위 광장이라고 하는 그 발행물이 있어요. 그걸 결국 선거 전에 내지 못했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그것을 발행을 한번 한 것으로, 그것도 아주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여기서는 좀 더 이상 있기가 힘들다. 그런 좀 무력감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공정보도위원회 공보의 광장을 동아일보에서의 저희 어떤 그 유작과도 같이 남겨오고 이제 그만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2003년 초에 이제 그만뒀고 나와서 이제 여러 일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한 30년으로 본다면은 그 중에 언론과 관련한 것이 이제 한 7, 8년 되는 것 같네요. 이제 20년 되겠네요, 20년. 그러니까 3분의 2는 언론. 나머지 10년은, 그것도, 대부분 이제, 언론은 아니지만은 공적인 일. 바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가 한 5년, 6년 있었습니다.
거기 가게 된 것도 아주 우연한 계기에, 하지만 어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이런 기구에서 하는 일에 그런 동참하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어서 거기서 또 아주 상당히 보람 있게 일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은 아주 보람 있게, 하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또 상당히 많은 회의 속에서 일을 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회의가 깊어지는 시점에서 MB정부가 출범했고, MB정부의 어떤 그때 이제 그 행안부의 뭔가 어떤 그 시비에 의해서 또 나오게 됐죠. 하지만 마침 제가 인권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회의가 있었던 시점에서 나가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 얘기가 좀 입 밖으로 참 나올 뻔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만두고, 저는 다시는 언론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게 될 줄 알았어요. 원체 그때 이제 동아일보에서 그런 경험이 저로서는 언론의 일에 대한 실제 언론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많은 환멸, 실망,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적응했던 것도 이제 크죠. 제가 상황을 또 바꾸기가 힘든다는 제가 또 느꼈던 것도 많이 작용을 했죠.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제가 그 후에 어떤 다른 작은 매체에 또 합류를 해서 그것도 역시 절반은 보람이 있게, 하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그 회사의 지배 구조가 또 바뀌면서 다소의 갈등과 함께 나오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언론 관련한 기관에 또 그 후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 연합뉴스 경영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매우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또 사무국장으로 3년간 있다가, 그것도 이제 언론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언론계로 복귀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역시 언론계 일도 하게 됐고, 민들레 창간은 뉴스통신진흥회를 나오고 나서 2022년 6월에 창간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두 사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루에 12번 이상의 그런 반신반의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걸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뭔가 해보려고 해보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언론계 분들이 창간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계례경제에도 참여했던 분들이 여기 많이 참여를 해줬죠. 우리가 광명 교육감, 김민우 교수, 또 고광원 대표 이런 분들, 송영훈 선배는 이제 나중에 민들 창간되고 나서 이제 뒤늦게 편집에 참여를 한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민들 창간이 어려웠느냐? 어렵기도 하고 쉬웠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무난했습니다. 왜? 민들레 같은 매체가 창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여러와 같은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선택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설적으로 지금 한국의 언론의 상황이 민들레의 창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 최저 수준의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한국 언론의 현실이 민들레와 같은 언론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들레 창간 작업은 수월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들레의 그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어려움 자체가 또 한편 이것이 우리를 단련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점을 그걸 이겨내면 오히려 그것은 자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민들레는 그 정도로 우리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그런 그 박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과분하죠. 과분하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저는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소의 좀 문제들은 있지만은
어렵지는 않다. 그렇게 늘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에서 사업가로 어린애도 감사합니다. 시민언론, 대한언론, 민들레의 제 딴에는 애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최근 박태주 선생이 유정 선생의 진보운동의 네. 생태적 논쟁은 매우 가치 있는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최근에 황대권 선생과 고은강순 선생의 통일운동에 대한 논쟁 역시 우리가 성찰해야 할 좋은 점을 지면을 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정민주주의 운동의 지평에 글들도 실어주신 데 감사합니다. 네. 다만 앞으로도 계속 탐독을 할 건데 하는 대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또 다만 아까 말씀하신 주역의 번개에 웃으면 길하다라고 하는 아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당연히 대가리로 얘기인데 그 앞에 있는 말은 견굴용이죠. 네. 주역의 용구편에 나오는 네. 견굴용입니다. 즉 군용이 출현하고 네. 우수한 영웅들이 네. 나와야 네. 그리고 거기에서 대가리 행사하는 놈이 없으면 네. 민주주의 세상, 개동 세상이 온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네. 경굴용 우수면 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의견 그런데 네. 굴용이라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요즘엔 용의 자격인데 네. 요즘처럼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누구나 용이 될 수 있는 때는 없고 네. 더군다나 민들레가 그 용의 지식과 정보를 잘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들레는 자유의 올시를 그리고 생명의 올시를 전 세계로 전국으로 퍼뜨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뭐 민들레를 폄하하거나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성찰과 겸손을 본질적으로 조금 더 깊게 용기 있게 파고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문제 제기는 요즘의 민주통일운동은 한마디로 정체와 퇴보와 소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뭐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정도 나이가 막내급인데 제가 61인데 막내급인데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민주통일운동은 조만간 소멸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원인을 노동운동에서 민노총이 왜 조직력, 노동 생지역에서 조직력은 왜 확장되지 않는가? 진보운동은 왜 통일단결하지 못합니까? 아까 백내천 선생님 그 참여연대나 경실련 뭐 또 환경운동연합 여러 식구들이 백내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쭉 역량들이 모으고 있고 또 거리 연대하고 단결하지 않아요. 일꾼들이 연대하고 단결하지 않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노동의 민노총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조직운동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민주통일운동의 소멸의 가속화를 선배님이 동아일보에서 젊은 기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구조에 대해서 가슴 아팠던 것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 보편화될 텐데 민들레가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조금 더 아픈 구석을 깊이 있게 보고 그 홀씨를 퍼뜨리기 위한 오늘 와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 민들레가 주체해서 우리 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대안과 더 큰 대안을 네.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네. 네, 허인혜 선생님이 계셨네요. 또 서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일 잘 지켜보고 있고요.
저도 거기 한번 교육에 수강생으로 들어가서 그걸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 언젠가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지금의 그 시민운동, 시민사회의 큰,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요새 어떤 시민단체를 가든 젊은 사람들 보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 민들의 독자들, 후원자들의 그 연령대를 봐도 50대 이상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도 우리가 소중한 분들인데, 이것이 어떤 그 연령대의 신진대사가 뭔가 막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 근데 이것을 뭐 젊은이들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질타를 하긴 해야죠. 하지만 도대체 왜 지금의 이 젊은이들 장년층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탐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상당 부분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원인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자기 자성이 정말로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민들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는 하는데, 하려고 합니다. 많은 과연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요. 좀 전에 이제 제가 주역의 관계, 그렇죠. 거기 이제 나오죠. 굴용. 그러니까 그만 이제 그 용 같은 인재들이 이제 군이 이제 그 군 문자 밑에 양떼처럼 많은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웅이, 그러니까 이때 영웅이 이제 특별한 출연을 할 때, 그럴 때 그것을 위한 좋은 모두가 무수가 되는 특별한 무수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를 굴령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하나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올해가 또 이제 중요한 인물의 그 출생 100년이지 않습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 1920 보고 제가 상당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음악회인데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이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탄신이라는 말, 탄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태어난 것을 출생, 탄생, 탄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신이 어떤 뜻이죠? 신 자체가 그것이 이제 별신이거든요. 별과 같이 우리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 위의 존재하고 같은 신과 같은. 우리한테는 탄신이라는 말을 썼던 사람은 역사적으로 딱 두 사람이었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박모 씨입니다. 전 대통령이었던 박모 씨. 반신반인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래서 탄신제를 지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박모 씨를 섬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거기에 탄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그것은 더욱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오히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태를 비판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는 것은 이건 참 용납하기 힘든 것이어서 참 씁쓸해요. 왜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냥 웬만하면 다 탄신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탄신이라는 말을 그 사람 높이기 위해 쓰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본래 특별하게 타고 태어나서 타고난 대로 된 것인데 그것은 주어진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것이. 평생에 걸쳐 사람이 고투하고 자기 정진을 해서 이뤄낸 것을 타고난 어떤 주어진 선물처럼 그렇게 보게 한다는 것이죠. 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생이지지가 아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학이지지도 아니고, 내가 그만큼 나는 평생 학생이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평생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20대에 죽은 사람도 탄신 그러고, 어떤 뛰어난 어떤 조선시대 화가, 표암 광세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기념전을 하는데 탄신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런 말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말자.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뭔가 우리가 어떤 길이고 따라야 될 사람을 신격화해버리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잘못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뛰어난 사람이고 분명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못 따라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오히려. 탄신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저분은 저렇게 위대한 분인데 우리는 오로지 그분을 떠받들고 추앙만 할 뿐이지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못 된다.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지어버리는, 자기를 영원히 미로, 꼬리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이런 것도 우리 허인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들레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뿌리, 우리가 이제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레디컬. 레디컬을 이제 우리는 이제 급진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급진적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다소 좀 과기역성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레디컬은 글자 그대로이죠. 루트, 뿌리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본으로 들어갈 때 사실 급진이 되죠. 진정한 급진이. 그래서 우리 민들레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언론이 되려고 합니다. 민들레라고 하는 풀 자체가 굉장히 뿌리를 깊게 내리는 풀이에요.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땅속 9m까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민들레 뿌리가. 지상으로는 겨우 1m도 안 되는 키인데 땅 밑으로는. 거기에서 민들레 강인함이 나오고 아스팔트 바닥에도 그 꽃을 피워내는 그런 민들레 억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해독을 시키는 해독 성분이 있습니다. 약하면서도 강한. 민들레는 그래서 같이 뿌리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레디컬로서의 진보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부분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폐간 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덕구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대 운동을 폐간하는 것 못지않게 대한 언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 우리 통일이나 환경이나 뭐 지방이나 교육이나 모든 언론에 대한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그 모든 진보운동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 그 언론의 중요성을 언제나 인식하고 조금 뭐 시체마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쉽게 분리가 되고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 두 개 대해서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선일보 폐간운동 참 아주 그렇게 정말 일관되게 하시는 것 보고 참 대단하시다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폐간이라고 하는 목표 달성 가능하냐? 저는
쉬운 목표가 아니죠. 근데 최소한 이런 목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일보를 소수의 신문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발행부수 뭐 100만이다, 15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120만이다. 사실 100만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 발행부수를 넘어서는 영향력이 있죠. 조선일보 영향력이 아무리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한편에서는 줄어들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더 넓게 미치고 있다고 봐요. 여러 채널로 그러잖아요.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하는 말처럼 조선일보가 생산하고 있는 그 기사와 칼럼들은 여러 경로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제 형성력은 한편에서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V조선과 함께.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지금 상당히 예전과 같은 그런 그 많은 힘을 지금 내지 못하고 그리고 민들레도 조선일보에 대한 비평을 상당히 미디어 비평이 중요한 과제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일보의 그런 그 위세를 최소화시키는 것. 저는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좀 양보해서 있어도 좋다고 봐요. 다만 그것이 100만이 아니라 한 20만 부 정도? 그러니까 여러 그냥 공만군의 신문 중에 하나로. 그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뭐 20만, 10만? 뭐 30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문이 아니라 그 정도의 그런 조선일보가 퍼뜨리고 있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래서 한편에 이게 최소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조선일보에 맞게 적정화한다고 할까? 적정화. 그런 정도의 목표는 우리가 충분히 세울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대한 언론이 갖고 있는 역할, 중요성. 민들레는 어떤 하나의 이제 성공 사례를 쓰려고 한편 하는데, 저는 성공 사례 이전에 지속 사례, 존속 사례를 일단 만드는 것 자체가 민들레 역할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민들레 같은 신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정한 성공을 이룩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걸 만들어보는 경험 자체가 하나의 성공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내고, 이거를 존속시키고 또 지속시키는, 그러면서 성공에까지, 상당 성공에까지 이르는 이것이 이제 어떤 뭔가 반대를 하고 뭔가를 없애는 건 못지않게 이거를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서로가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뭔가를 보여주는 거, 그걸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효능감을 확인하는 거, 뭔가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건설을 하는 거, 그걸 통해서 두 가지 같이 이제 양면이 동시에 병행이 될 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민들레는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번에 제가 사실 우리 민들레 내부에서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데, 민들레가 당장 내일 어떻게 만약에 혹시 폐간된다라고 하더라도 민들레가 실패했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들레는 창간부터가 하나의 성공이었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성공했다. 그것이 뭐 자족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은 항상, 실패냐, 성공이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실패 속에 성공이 있고, 성공 속에 실패가 있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의 양면성을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그래서 그런, 지금 이미 보여준 곳인데, 그래서 또 다른 민들레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같은 민들레가 충분히 시민들의 힘으로 상당히 비교적 안정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운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계속 하나의 그런 어떤 실증으로서 보여주.
조선일보 폐간운동 또는 위축운동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이명대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